퇴근길에 들린 습관적인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틈 사이로 새어나와야 할 은은한 불빛은 없었고 현관을 여는 순간 마주한 거실은 깜깜한 침묵뿐이었다. 처음엔 늦은 외출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주방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컵 2개와 반쯤 비워진 와인병,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는 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창문 너머로는 봄비가 촉촉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축축하게 가라앉은 건 내 가슴 속이었다. 수정아, 나왔어. 어디야?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고 신호음도 없었다. 배터리가 꺼졌을 수도, 회식 중일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엔 처음부터 좋지 않은 상상이 파고들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메시지는 짧아졌고 오늘 좀 늦어라는 말만 덩그러니 남겨지곤 했으며 평소엔 먼저 꺼내던 대화도 최근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겨우 대꾸가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똑같은 얼굴로 거실에 나왔다. 어제 늦게 들어왔어. 응, 팀장님이 자꾸 술을 권해서 피곤해 죽는 줄 알았네.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고 나는 그 순간 그녀 손끝이 약간 떨린다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거실 조명을 켜러 일어섰다.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말끔했지만 화장이 어딘가 더 정제되어 있었고 손목엔 내가 본 적 없는 얇은 팔찌 하나가 반짝였다. 회사에선 어땠어? 요즘 많이 바빠. 바쁘지. 요즘 신입도 못 뽑아서 일 2배는 하는 기분. 그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런 그의 말투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문득문득 시선을 피하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고 내가 커피를 내리며 뒤돌아선 사이 그녀는 핸드폰을 뒤로 숨기듯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화장대에 놓인 향수를 들었다. 뚜껑을 열자 어제 내가 맡았던 익숙하지 않은 향이 퍼졌고 향수병 아래에는 명품 브랜드 이름이 작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이질감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고 그게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 내 안의 감정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것이 의심이라는 걸, 그리고 그 의심은 이미 나를 감정의 가장자리에 몰아넣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수정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부정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정막을 밀어냈다. 예전 같으면 된장찌개 간 딱 맞네라든가 오늘은 소고기야? 하고 웃으며 반응했을 수정이었는데 그날따라 고개를 한 번 끄덕였을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접시 사이로 놓인 우리 둘의 거리만큼이나 말수가 멀어졌고 눈길은 그보다 더 먼 데를 헤매는 듯했다. 맛없어? 나는 물었다. 평소 같았으면 장난스럽게 눈을 찡그리며 응, 짜하고 웃었을 텐데 수정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먹을만해. 그것뿐이었다. 말끝을 길게 느리지도 않았고 미소도 어정쩡했다. 요즘 피곤해 보여. 일 많아? 그냥 좀 정신없지 뭐. 무슨 일 있었어? 아냐, 별일 아냐. 짧게 툭툭 던져지는 말들. 마치 감정을 섞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의도적으로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된장국의 온도는 미지근했고 수저 끝에 묻은 관심은 씹히지도 않은 채 목으로 넘겨졌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수정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그릇을 정리하고 거실로 향했다. 나도 따라갔지만 그녀는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화면만 바라봤다. 아무 말도 없는 공간에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이 희미하게 배경처럼 깔렸다. 나는 화면 너머의 세상이 아닌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표정 없는 얼굴, 움직이지 않는 입술, 그리고 나를 향하지 않는 시선. 분명 곁에 있었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수정아. 응,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녀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요즘 대화가 없어. 대답도 짧고 무슨 말만 하면 끝나는 느낌이야. 그냥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더 멀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고 그녀는 계속 침묵했고 우리는 각자 다른 침묵 속에 갇혀 저녁을 흘려보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대화의 온도는 식어가고 있었다. 말이 줄어들고 숨겨지는 감정이 늘어났다. 그런 변화가 이 집안에 오래전부터 스며들어 있었던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정리된 거실 탁자 위에 수정의 지갑이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었다. 평소엔 늘 가방 속에 꼭 넣어두던 걸 텐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지갑은 열려 있었고 안쪽 투명 포켓에 꽂힌 사진 한 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엔 그저 누군가와 찍은 흔한 단체 사진이라 여겼다. 그런데 다시 눈을 돌렸을 때 왠지 모르게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얼굴 하나가 시선을 끌었고 그 얼굴이 수정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내가 지갑 쪽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던 걸 눈치챘는지 수정은 부엌에서 물을 들고 와선 탁자에 올려둔 지갑을 재빨리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채 소파 팔걸이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놨다. 그 속도와 행동이 너무 익숙해 보였기에 그 짧은 순간에 내 가슴은 괜히 쿵 내려앉았다. 사진, 누구야? 응, 지갑 안에 그 사진 말이야. 가운데에 있는 남자, 너한테 어깨에 기대고 있던. 수정은 짧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젖혔다.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 때 찍은 거야. 그냥 친해서 그런 거지. 별 의미 없어. 그냥 친해서라는 말은 언제나 설명을 덮을 때 쓰는 말이었다. 실제보다 가까워 보였던 사진 속거리,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진을 치우던 그녀의 손놀림이 떠오르자 마음속에선 오래된 서늘함 같은 게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래도 그걸 왜 지갑에 넣어 다녀? 그냥 잘 나온 사진이라서 무심코 넣고 있었나 봐. 내 사진은 없잖아. 그거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녀의 말은 맞는 말 같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말 같기도 했다. 말의 논리를 따져보면 틀린 건 없었지만 그 대답을 듣고 나니 더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숨기려는 듯한 태도, 그리고 굳이라는 말에 담긴 거리감이 더 신경 쓰였다. 나는 괜히 물컵을 들었다 놓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에선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맴돌았다. 수정은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겠다는 듯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선명해지는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의심. 그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한 장의 사진, 짧은 시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는 그녀의 말들이 그 단어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 화장대 앞에서 수정이는 평소보다 오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립스틱을 바르고 다시 지운 뒤 다른 색을 골라 덧발랐고 파우더를 톡톡 두드리며 코 옆과 턱선을 여러 번 쓸어내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둔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은 거실과 이어진 화장대 쪽에서 울리는 작은 소리 하나까지 다 들리고 있었다. 드라이기 바람, 마스카라 뚜껑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숨죽인 한숨까지도. 오늘 누구 만나? 내가 무심히 묻자 수정이는 화장을 멈춘 채 나를 한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손에 쥔 쿠션을 들어 뺨을 두드렸다. 친구, 동아리 사람들, 그렇게 진하게 하고 너 평소엔 화장 잘 안 하잖아. 사진 찍자고 해서 안 하면 나만 부어 보이거든. 핑계처럼 들리긴 했지만 억지로 따지고 들 이유는 없었다. 예전 같으면 그저 그러려니 했을 대답이었는데 요즘은 자꾸 신경이 곤두섰다. 말투도 변했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집 안에서조차 나와 눈을 피하려는 게 느껴졌고 그런 시선이 쌓일수록 나는 괜히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차 안 막히겠어. 몇 시에 나간다더라. 7시쯤.
혜진이가 픽업 온다고 했어. 혜진이, 걔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지 않았어. 응, 같이 오는 건 아니래. 대화가 계속되긴 했지만 가벼운 농담도 따뜻한 공기도 섞이지 않았다. 얇은 유리창 사이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목소리는 닿았지만 감정은 멀리 있었다. 수정이의 화장이 점점 완성되어 갈수록 나는 괜히 더 불안해졌고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옷깃에 시선을 두었다. 블라우스 어깨 부분엔 분명히 화장품 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다. 미묘한 베이스 색과 하이라이터가 어우러진 흔적. 화장을 마치고 옷을 입을 땐 조심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와 부딪힌 자국일까? 여기 묻었네. 지울까? 내가 가까이 다가가 손끝으로 옷깃을 가리키자 수정이는 화들짝 놀란 듯 뒷걸음질 쳤다. 그러고는 가방을 들며 짧게 말했다. 괜찮아. 금방 나갈게. 그 말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것마저도 혼자서 해석해야 했다. 문득 그는 기분은 더 이상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는 자각이었다. 어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자가 눈앞에 있는데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수정이가 현관 앞에 서서 구두를 신으려는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꺼냈다. 늦게 올 거야? 응, 아마도. 연락은 할게. 그 아마도가 가장 잔인했다. 확신도 책임도 없으면서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는 말.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속에 느는하게 남은 향수 냄새가 떠다녔고 내 발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밤 혼자 먹은 저녁은 평소보다 더 짜게 느껴졌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마다 빈 그릇 속의 허기만이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이의 옷이 세탁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며 나는 아무 말 없이 꺼내 널었다. 그런데 그 블라우스를 걸던 순간 그 옷깃엔 어젯밤보다 더 진한 화장품 자국이 남아 있었다. 출장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다. 수정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난 별 생각 없이 작게 손을 흔들었고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출장이면 늘 공유되던 위치 정보가 이번엔 꺼져 있었고 통화 어려워라는 문자 하나를 남기고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불현듯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그녀가 말한 호텔 이름을 검색했고 그렇게 저녁 8시 낯선 호텔 로비에 도착해 있었다. 대리석 바닥엔 조명이 은은히 깔렸고 프런트 앞을 지나던 내 눈은 어느 순간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에 끌려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수정이 있었다. 검정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낯선 남자의 팔에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도 못했다. 그 웃음은 나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가볍게 머리를 기울이며 남자의 팔에 살며시 기대던 그녀는 내가 아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했고 발걸음을 옮기려다 다시 멈췄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천천히 뒤를 따라갔다. 한 층이 지나고 두 층이 지나며 엘리베이터 숫자가 15에 멈췄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무언가 터지듯이 벅차올랐고 나는 로비 소파에 앉은 채 10분을 멍하니 있었다. 그날 밤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하나의 메시지가 왔다. 회의가 늦어졌어. 내일 아침 전화할게. 난 침대에 앉아 고개를 젖힌 채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런 냄새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는 방 안에서 유일하게 들려오는 건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분노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렬한 건 배신이 아니라 질투였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귀가했다. 내가 묻지 않자 그녀도 설명하지 않았고 짐을 정리한 뒤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내게 물었다. 당신 뭐 했어? 혼자 심심했겠다. 나는 대답 대신 웃었고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건
그녀의 옷깃인 블라우스의 끝자락에 묻은 붉은 립 자국이었다. 내 것이 아닌 흔적, 누군가의 키스. 그리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나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위스키 잔을 비웠다. 심장이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이 저린 듯 멍했고 온몸이 무기력했다. 침실로 돌아갔을 땐 수정이 이미 잠든 뒤였고 그녀의 옆에 누운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바라봤다. 그 손을 한때는 내 손만 잡았던 손이라 믿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체온이 묻어 있을 것 같은 그 손을 나는 더 이상 잡을 수 없었다. 속옷 서랍을 열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 아니, 우연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빨래를 개다가 그녀 서랍에 넣어주려는 참이었는데 딱히 호기심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 안쪽에 조용히 눌려있는 작은 포장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반듯하게 접힌 얇은 비닐, 브랜드 마크가 선명히 박힌 낯선 콘돔 포장이었다. 내가 아내와 그런 걸 사용할 일이 있었던 건 언제였던가. 아니,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걸 꺼내들 정도로 긴장된 관계도 조심스러웠던 부부도 아니었다. 그 포장지를 손에 쥔 채 서랍을 닫지 못한 채로 멈춰 있었다. 망설임도 분노도 아닌 그저 묘한 정적 속에서 심장이 조용히 뛰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지나치게 선명했고 누군가의 손이 이미 그것을 들었다 놨을 상상을 하니 숨이 약간 짧아졌다. 내가 모르는 손길이 이 집안 어딘가를 스쳐갔다는 상상. 거기서 비롯된 상실감은 생각보다도 더 뻑뻑했고 마치 오래된 마룻바닥 위를 맨발로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그날 저녁 수정은 언제나처럼 샤워 후 욕실에서 나왔다. 하얀 목욕 가운을 두른 채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그녀는 거실 조명을 끄고 침실로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툭 앉았다. 내 쪽을 바라보며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웃음을 지었다. 왜요? 오늘따라 그렇게 빤히 보시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덮었다. 평소라면 화장 잘 지웠네 혹은 피곤해 보여라는 말쯤 건넸을 텐데 목에 걸린 무언가가 그 말을 막고 있었다. 대신 나는 시선을 그녀의 발끝으로 옮겼고 그녀는 그런 내 눈빛을 장난스럽게 따라오며 웃었다. 진짜 이상하다. 요즘 왜 이렇게 날 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나는 그렇게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선 수천 개의 문장이 목구멍을 맴돌았다. 그 포장지 하나가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걸 수정은 몰랐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고 등을 내 쪽으로 돌렸다. 어깨 한쪽이 가운 사이로 슬쩍 드러났고 젖은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흩어졌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이 거리 불과 30cm도 되지 않는 간격이 마치 전혀 다른 세계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다. 근데 진짜 뭔가 달라. 당신. 그녀가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엔 이런 분위기면 먼저 안아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내가? 응. 몰라.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당신이 말 안 하니까 더 답답해. 나는 무언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고, 목 안쪽에서 말 대신 뜨거운 숨만 넘실거렸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나 요즘 좀 웃기죠. 말도 많아지고, 화장도 진해지고 알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좀 있어. 왜? 몰라. 그냥 나도 나 자신이 좀 싫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내 모습이 너무 뻔해지니까. 그냥 이러다 다 무너질까봐 안간힘 쓰는 중이에요. 나도. 그녀의 말은 진심 같았고 동시에 변명 같기도 했다. 속옷 서랍 속 그 낯선 포장지처럼 모든 건 반쯤 숨겨진 채로 말과 표정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침대 끝 가장자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은 조용했고 수정의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그런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뚜렷하게 했다. 내가 본 건 분명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말투, 그녀의 손짓과 향기까지 모든 게 낯설어지고 있었다. 누군가와 나누고 돌아온 듯한 온기.
그것이 내 안의 의심을 뜨겁게 덮이고 또 서서히 식혀가는 중이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익숙한 폼에 익숙한 구조의 예약 확인 문자. 그러나 이름이 문제였다. 펜션 가든 5월 12일 15시 체크인 예약 완료 예약자 김수정. 그날은 분명 수정이 회사 사람들과 워크숍이라고 했던 날이었다. 위치 공유는 꺼져 있었고 연락도 짧았다. 나는 머릿속으로 모든 동선을 계산했다. 그녀가 집을 나선 시각, 체크인 시간이 기이하게도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 순간 억누르고만 있던 확신이 안쪽에서 튀어올랐다. 더는 두 눈을 가릴 수 없다고 느꼈다. 차를 몰고 펜션까지의 거리를 단숨에 달렸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 눈앞에 나타난 정원 앞 잔디가 깔린 단층 건물. 문이 닫힌 채 조용했고 사방은 새소리뿐이었다. 나는 뒤편 산책로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창문 너머 커튼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틈 사이로 두 사람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정확히 보였다. 서로를 감싸 안은 실루엣. 나는 심장이 죄어드는 듯한 통증 속에서 뒷걸음질 쳤다. 걸을 수도 없었다. 몇 걸음 떨어진 나무 옆에 앉아 숨을 참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수정아, 지금 어디야? 몇 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다. 창밖의 정적은 깊어졌고 펜션 건물은 여전히 조용했다. 무언가 깨진 소리도 신음도 웃음도 들리지 않았지만 이미 내 눈앞에 모든 게 있었다. 다시 카톡창을 열었다. 거기엔 내가 그녀에게 한참 전 농담처럼 보낸 이모티콘 하나가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이미 창 너머에 있는 그의 품 안에서 나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득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언제 비가 오기 시작한 걸까? 나는 그 창을 올리고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본 건 정말 수정이 맞았을까? 그리고 대답 대신 쏟아지든 밀려든 장면은 창문 너머 포개진 두 사람의 그림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침 햇살은 언제나처럼 따스했지만 부엌 창을 통과해 들어온 그 빛은 오늘따라 지나치게 조용한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맞은편에 앉은 수정을 바라봤다. 그녀는 조심스레 커피를 들이켰고 말없이 내 앞에 노인잼 바른 토스트 쪽으로 눈길을 흘렸다가 곧 식탁 위에 시선을 고정했다. 잠은 좀 잤어. 내가 먼저 말을 꺼내보려 했지만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건조했다. 수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저 응 당신도라는 말만 남겼다. 당신도라는 그 호칭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 걸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불리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그 호칭 속에 가려진 수많은 감정들이 속을 긁고 있었다. 전날 밤 펜션에서 내가 본 광경은 너무도 명확했기에 굳이 따질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눕던 그 모습이 도망치듯 커튼을 걷던 허둥댐이 내 눈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무언가를 물을 용기가 없었다. 여보, 토스트 식어요. 먹어요. 수정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오히려 그 다정한 어투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우리가 정말 어제 그 일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 손끝이 떨렸고 수정은 그 미세한 떨림을 본 듯 고개를 떨궜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고 나는 침묵 대신 숨을 깊게 들이켰다.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대답은 짧았지만 내 안의 모든 감정을 걸러내고 내뱉은 한 문장이었다. 그녀는 그 말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식탁 위 커피잔이 닿는 소리만이 정적을 밀어냈다. 어제 있었던 일 그거 말이죠. 수정의 눈이 나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차라리 눈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피하기만 해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한 손으로 잔을 밀어내며 말을 이었다. 난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진심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다.
순간 식탁 너머의 거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내 손끝은 점점 굳어갔다. 말하고 싶었다. 아니, 말해야만 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내 눈이 그녀의 입술을 따라 움직였다. 근데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 혼자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그녀의 입꼬리가 작게 떨렸고 나는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나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말을 꺼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무너졌다.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감정이 덧칠되어 흘러나왔고 우리 사이를 가르던 식탁은 점점 의미 없는 경계선이 되어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정말로 물었고 나 역시 정말로 대답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질문엔 정답이 없다는 걸 알기에 나는 다만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것도. 수정은 한참 동안 날 바라보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가 주방 쪽으로 돌아서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나의 내면을 천천히 그리고 깊숙하게 점여왔다. 당신도 이제 나만큼 혼란스러운 거죠.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고 나는 여전히 식탁 앞에 앉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창밖에선 봄 햇살이 여전히 찬란하게 내리쬐었지만 내 마음속엔 짙은 안개가 피어올라 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밤새도록 깨어 있었는데도 침대맡에 놓인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다가 동이 트는 걸 처음 경험했다. 손끝은 이미 수없이 재생을 반복해온 그 도청 파일로 자연스럽게 향했고 이어폰을 귀에 꽂는 순간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또다시 귓속을 파고들었다. 여기서 이러면 그녀의 숨죽인 음성이었다. 말끝을 흐리는 말투, 숨을 멈춘 듯한 정적,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낮고 탁한 남자의 목소리. 아무도 안 와. 자, 아니잖아. 넌 늘 이렇게 예뻐. 이어지는 것은 구체적인 단어보다 더 날카로운 숨소리였다. 짧고 끊기고 때론 너무 깊게 내뱉어져서 단어가 아닌 리듬으로 그 밤을 재현해냈다. 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꼭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거기서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사랑해, 수정아.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정신없이 차고로 내려가 그녀 차의 뒷좌석 문을 열었다. 처음 보는 작은 속옷 조각이 플라스틱 컵홀더 옆에 말려 있었다. 주머니에 넣으며 손가락이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고 지하 주차장의 축축한 공기가 목 뒤로 달라붙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내가 문을 닫으며 다가서자 시선을 피했다. 차에서 뭐 했어? 무슨 말이야? 웃는 얼굴이었다. 평소처럼 말끝을 올려 대답했지만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소파 쿠션 자락만 매만지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그 속옷 조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제야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어디서 난 거야? 내 차, 뒷좌석. 그건 아냐. 그냥 친구가. 녹음 파일도 들을래? 아니면 내가 들어봤던 걸 내가 다시 틀어줄까? 순간 그녀가 숨을 삼켰다. 나는 느리게 몸을 기대며 그녀 눈을 마주했다. 대체 언제부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는 이내 몸을 일으켜 방문 쪽으로 걸어갔다. 설명할 게 없어. 그래, 이제는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로 그날 밤의 마지막 대화는 끝났다. 방 안에서 흐느낌조차 들리지 않았고 나는 마치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조용히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숨도 쉬지 못한 채 사진, 녹음, 캡처된 메시지까지. 마음 한편에서는 믿지 않기를 바랐지만 스스로 모은 증거들이 오히려 목을 죄어오는 기분이었다. 바탕화면 가득 저장된 파일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 응시한 건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남자의 팔에 기대 웃고 있는 수정의 얼굴.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지었던 그 미소와 닮아 있었고 그래서 더 비참했다.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확인된 남자의 정체는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일하는 모임 리더였다. 댓글에는 수정 씨 진짜 예뻐요. 잘 어울려요. 같은 문장이 줄지어 있었고 수정은
그 모든 반응을 하나하나 눌러주며 반응하고 있었다. 그 짧은 동영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너무 익숙하게 서로를 챙겼고 그 자연스러움이 내 결혼 생활보다 더 끈끈해 보였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침대에 기대 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악몽인지 현실인지도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정신을 차렸고 조금 뒤 수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장을 보고 온 듯한 봉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평온한 듯 보였다. 아, 왔어. 밖에 많이 덥더라. 얼음 좀 꺼낼까? 그녀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내 앞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물컵을 꺼내고 얼음을 넣고 물을 채우는 손길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아무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다. 수정아, 내가 입을 열자 그녀는 컵을 들고 그대로 멈췄다. 등만 보였지만 순간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 게 느껴졌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고 손에 들린 컵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고 두 사람 사이엔 이상하리만치 길게 침묵이 흘렀다. 이거.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어지는 녹음, 문자 캡처, 그녀의 메시지, 이력까지. 수십 번을 확인했던 그 내용이었지만 그녀에게 보여주는 순간만큼은 손이 떨렸다. 수정은 화면을 바라보다 어느 순간 고개를 돌렸다. 설명 안 해? 조용한 내 질문에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 그게 지금 내가 할 말이야. 이걸 왜 했는지보다 내가 뭘 받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보려 했지만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수정아, 말 좀 해. 도대체 언제부터였어? 왜 그렇게 된 거야? 나도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그 사람한테는 내가 여자 같았거든. 당신한테는 늘 주부였고 엄마였고 존재감 없는 가족 중 하나였잖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존재감 없는 가족. 아마도 그녀가 느꼈던 외로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내가 바란 것도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 아니, 그렇게까지 방치한 적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 사람을 사랑해. 내 질문은 조용했지만 목에 걸린 감정은 날카로웠다.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곧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를 더 이상 마주볼 수 없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모든 기억들이 무너지는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만든 결혼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다. 침대 머리맡에 올려진 얇은 서류 봉투는 얌전히 입을 다문 채 이 집에서 벌어진 지난 몇 달의 흔적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었다. 무표정한 표지 위에 볼펜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내가 며칠 전 준비해둔 인감도장이 눌린 채 굴러다녔다. 수정은 그걸 바라보며 숨을 길게 삼켰고 나는 그 모습에서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분명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그녀도 나도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고요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고 나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 시선을 피한 채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만 천천히 내려놓았다. 끝낸 건 너야. 난 그냥 여기까지 끌려온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다. 서류의 첫 장엔 이미 내 사인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 칸을 향해 펜을 들었을 때 잠시 손이 멈췄다. 펜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며 나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짙게 칠해진 눈 화장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고 그 화장 속엔 어제의 죄책감도 오늘의 결심도 내일의 후회도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사인하면 진짜 끝나는 거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독백처럼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밖엔 여전히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고 잔뜩 흐린 하늘 아래 골목길엔
축축하게 젖은 낙엽들이 덜 마른 채 흩어져 있었다. 마치 지금 우리 집 안에 떠도는 감정처럼 축축하고 눅눅하고 더 이상 온기도 없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해.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뒤로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다. 수십 번쯤 마음속으로 그려봤던 장면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너무나 덤덤했고 너무도 조용해서 소름이 돋을 만큼 무력하게 느껴졌다. 서류 위에 그녀의 이름이 또박또박 써지자 그 소리에 귀가 찢기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사인이라는 행위 하나로 함께 살았던 수년의 시간이 마치 도화지처럼 찢겨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넌 왜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해? 그녀가 묻자 나는 잠시 입을 열었다. 말해봤자 뭐가 바뀌는데. 이미 다 지나갔고 너는 날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게 전부야. 수정은 다시 고개를 떨구며 서류를 봉투에 넣었고 탁자 위에 놓인 내 인감도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두 사람이 아닌 이제는 혼자가 된 이 집안은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갈게. 그녀가 말한 뒤 현관으로 향했고 나는 마지막으로 등을 돌린 채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울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그녀의 어깨선은 이상할 정도로 단단해 보였고 그것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끝에 남아있는 잉크 냄새보다 더 짙은 건 그녀의 뒷모습에 맺혀있던 배신감이었다. 이혼이란 단어가 이렇게 무색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다. 퇴근길에 들린 문구점에서 USB 메모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매끈한 플라스틱 재질의 외형이 손바닥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고 그 무게는 놀랄 만큼 가벼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도화선이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시선을 들었고 더 이상 이 집에 그녀의 숨결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 거실은 조용했고 찬 공기만이 그 자리를 채운 채 아무 말 없이 나를 맞았다.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꽂고 준비해두었던 폴더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호텔 예약 문자, 남자와 함께한 사진, 그리고 펜션 창문 너머 겹쳐진 그림자까지 그 어떤 것도 억측이 아닌 사실이었다. 나는 증거를 모을 때 단 한 번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분노가 모든 감정을 무디게 만들었고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나를 진정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일을 압축하고 폴더명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파일 속에 적어넣는 순간 문득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이 어찌나 날카롭게 들리던지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게 부질없는 일은 아닌지 혼란스러워졌지만 나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끝내지 못해.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고 노트북 가방 안에 USB를 넣었다. 들리지 않게 소리 죽여 문을 닫고 나온 나는 그녀의 회사 주소를 지도에 찍었다. 하지만 그곳은 목적지가 아니었다. 남자였다. 남자 쪽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그녀 역시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결국 이 모든 건 시작부터 끝까지 둘의 잘못이 아니라 함께 저지른 죄였기 때문이다. 익명의 제보 메일에는 USB에 담긴 영상 캡처, 이미지 몇 장을 첨부했고 남자의 실명과 부서명, 직장 내 관계망까지 덧붙여 놓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말끔히 정리된 증거 패키지였다. 제목은 단순했다. 귀사 직원의 부적절한 사내 연애에 대한 제보건. 클릭 몇 번이면 모든 게 끝났지만 나는 그 클릭에 손가락을 얹기까지 20분을 넘게 망설여야 했다. 보내자. 버튼을 누른 뒤에도 손끝이 저릿했다. 내가 한 이 행동이 과연 독수였는지 아니면 그저 분풀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허탈함이 몰려왔고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한참 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감정을 하나하나 말로 끄집어낼 수도 없었고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상대도 없었다. 그녀에겐 따로 보낼 서류가 준비돼 있었다. 지난주부터 작성해온 혼인 파기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안내문. 법무법인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엔 그녀의 이름과 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하단엔 변호사의 직인이 단정히 찍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갈색 봉투에 담고 그녀가 자주 들르는 친정집 우편함에 직접 넣기로 했다. 택배도 등기도 아니었다. 그녀가 그걸 꺼내는 순간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으로 우리가 끝났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복수란 건 누들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티는 과정이었구나. 혼잣말처럼 중얼이던 그 문장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울림처럼 남았다. 심장이 너무 고요해서 마치 바닥에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진동이 퍼질 것 같은 오후. 나는 혼자였고 외로웠지만 더 이상 그녀와 함께는 아니었다. 딸아이의 이름이 배경화면에서 사라진 걸 처음 알아챈 건 점심시간이었다.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불빛을 뿜으며 진동했을 때 무심히 화면을 본 순간이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화면엔 딸과 셋이 함께 찍은 놀이공원 사진이 있었다. 풍선을 들고 해맑게 웃던 수정의 모습,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어색하게 웃고 있던 나, 그리고 한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살짝 시선을 피하던 아내. 그 사진은 몇 년째 고정되어 있던 배경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벽돌 문이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누군가의 빈 벽처럼 차가운 회색. 나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다시 껐다. 그런 것쯤이야 바뀔 수 있다. 서로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은 결국 사랑을 묻는 작업이었다. 새벽 3시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사라진 이름으로 가득한 법원 문서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나는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다. 조용히 번져가는 커피 향이 오히려 더 허전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녀와 그 남자의 이혼 소송 소식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잔인하게 내 귀에 흘러들었다. 그 남자 결국 쫓겨났대. 회사에서 마주친 후배 하나가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눈빛은 안타까움을 가장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재미와 기시감이 뒤섞여 있었다.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더라. 아내가 증거를 다 갖고 있었다네. 문자, 사진, 통장, 입금 내역까지. 사람들은 그녀의 불륜보다 그 남자의 몰락에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모든 게 정리된 후에도 나는 하루에 몇 번씩 핸드폰 앨범을 뒤적였고 삭제하지 못한 폴더 안엔 여전히 수정과 웃던 얼굴이 남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그 얼굴을 쓸어보다 끝내 아무 말 없이 전원을 꺼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잘 살고 있겠지. 말도 안 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찬 공기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물 한 병을 꺼내려다 멈췄다. 그 손끝이 문득 떨렸다. 지난 몇 달간 내게 남겨진 건 그녀의 부재보다 그 남자에게도 나에게도 버림받은 현실이었다. 회사는 내 상태를 눈치챘고 결국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잠시 휴직하시는 게 어떨까요? 회의 중에도 몇 번이나 넋이 나가 계셔서요. 퇴직을 결정한 건 내가 먼저였지만 그 선택이 자발적인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겠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말을 내뱉으며 나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녀의 실루엣을 떠올렸다. 후회 같은 건 없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분노보다 허무가 먼저였다. 적어도 내가 그녀를 버린 게 아니라 그녀가 날 버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연락 한 통 없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그 남자에게 돌아가려던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냥 그 사람을 좋아했어. 당신이 아닌 그 사람이 필요했어. 그렇게 말하던 그녀의 표정은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했다. 당신은 아직도 미련 있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주고받았던 그녀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 미련이 복수로 둔갑했던 걸지도 모른다.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분노했고 진심으로 배신당했기에 복수를 택했던 걸지도.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너무도 지독하게 슬펐다. 핸드폰에 남겨진 그녀의 이름을 눌렀다. 통화 버튼까지 갔지만 결국 끊었다. 지금 그녀가 울고 있을지 웃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품에서 잠들어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에게 보내지 못한 마지막 문자 하나를 썼다. 미안해. 나도 그때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저장하지 않은 채 삭제 버튼을 눌렀다. 밤이 더 깊어졌다.
낮은 식탁 위에 국 한 그릇과 계란말이가 놓였고 아들은 젓가락을 들고 나를 빤히 쳐다보다 웃었다. 아빠, 오늘은 내가 다 먹을 거야. 그 말에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둘이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지 6개월. 처음엔 식탁 하나 차리는 것도 버거웠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채운 건 아이의 작고 둔탁한 발걸음이었고 텅 빈 거실을 채운 건 유치한 만화 소리와 밥 달라는 투정이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그 질문이 두 번째로 나왔을 땐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세 번째엔 모르겠다는 짧은 말로 넘겼고 네 번째부턴 아이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른이 되기엔 너무 이른 나이인데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눈빛이었다. 오늘 아침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엔 초록 잔디 위에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고 작은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 쓰여 있었다. 엄마는 없었다. 나는 잠깐 그 종이를 들고 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멋지다. 이게 누구야? 이건 아빠, 이건 나야. 우리 둘이니까. 나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그 단순한 대답이 어딘가 나를 찌르듯 파고들었다. 밤이 되자 아이는 옆방에서 금방 잠들었고 나는 조용히 소파에 기대어 거실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 한가운데 작게 갈라진 균열이 보였고 그 아래로 얼룩처럼 그림자가 퍼졌다. 마치 내 속에 무언가가 갈라진 채로 고여있는 것 같았다. 가끔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부른다. 부르면 뭐하나 돌아올 것도 아닌데 하지만 입술 안에서 맴도는 이름은 그 자체로 이미 감정의 잔해였다. 그래도 살아야지. 작게 중얼이자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여 헛웃음이 나왔다. 복수하고 무너뜨리고 그녀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안 어딘가엔 그녀가 남아 있었다. 욕망이든 사랑이든 미움이든 어쨌든 내 삶 속에 있었던 한 사람. 그녀가 내게 남긴 건 죄책감 반, 후련함 반이었다. 그 남자는 파산했고 아내는 사회적 손가락질을 피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승자인 내가 왜 이토록 허전한지, 왜 밤이 오면 혼자 중얼거리듯 그땐 살아있었다고 되뇌인지. 침대 머리맡엔 아직도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벗어두고 간 결혼 반지. 버리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는 그것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나는 매번 그 앞을 지나면서도 고개를 돌리곤 했다. 이제 그 반지를 치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작게 접은 가족 사진과 함께 그것을 넣었다. 사진 속에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진짜였던 적이 있었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 질문조차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음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아이가 자는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괜찮아.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아이 앞에서는 다시는 약해지고 싶지 않았다. 선영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반쯤 걷고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딱히 지저분하지도 특별히 정리되어 있지도 않은 공간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그녀가 늘 살아오던 그 문제없는 집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엔 그 일상조차 조금 다른 결로 피부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전날 밤 늦게까지 정리한 문서 더미와 새로 산 이불 커버의 주름이 아직 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주방에는 어제 마트에서 산 귤이 4-5개 남은 채 대충 씻겨진 바구니 안에 놓여 있었으며 선영은 그 바구니를 바라보다가 괜히 귤 하나를 꺼내 손에 올려보았다. 껍질을 까지도 않고 다시 내려놓으려던 찰나 핸드폰 화면이 켜졌고 알람도 메시지도 없었지만 습관처럼 화면을 열어 날씨 앱을 확인했다. 현재 기온 영하 2도, 체감 온도 -6도. 그 수치 하나에도 괜히 움찔하며 어깨를 한번 움츠린 선영은 화장대 앞에 앉아 립밤을 바르고 머리를 넘기며
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겨울이 오면 꼭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오더라니까. 말은 작았지만 그 속엔 묘한 감정의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은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졌다. 선영은 유난히 오늘따라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고 눈가의 잔주름과 굳어진 턱선이 왠지 익숙하지 않게 다가오자 눈썹 사이를 매만지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화장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는 날이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선영은 한참 동안 파우치 뚜껑을 열고 다시 닫기를 반복했고 결국 립스틱을 한 번 쓱 그어보았다가 다시 화장솜으로 지운 뒤 거울 앞에 손을 올려 턱을 괜히 짚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이유가 없었고 그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선영은 자신의 감정이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점심쯤 동네 카페에 들러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던 선영은 창가 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자꾸 시선을 주는 듯한 기분에 고개를 돌려 한번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다시 시선을 내려두고 있었다.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교차였을 수도 있고 그녀의 착각이었을 가능성도 높았지만 그 짧은 시선 하나가 유난히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선영은 괜히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손끝의 열기를 오래도록 느껴보려 했다. 그냥 요즘 내가 좀 예민한 거겠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 혼잣말이 입속에서 맴돌았고 그 말이 사라지는 대신 자꾸만 여자라는 단어 하나가 속으로만 반복되어 밀려오는 걸 선영은 애써 부정하지 않았다. 장을 보던 평범한 주말 오후였다. 마트 특유의 공기, 시끄럽게 돌아가는 냉장 진열대의 소음, 부드러운 음악이 깔리는 실내에서 선영은 흔히 그렇듯 쇼핑카트를 끌고 있었다. 손에 쥔 장바구니 목록은 남편 준호가 보내준 톡 캡처였고 크게 특별할 것도 없는 평소처럼 반복되던 장복이었기에 그날만큼은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코너를 돌아 회전문 근처 진열대에서 그 얼굴을 마주쳤을 땐 무언가가 또르륵 흘러내린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었는지 감정이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지만 선영이 맞지?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짧은 순간이지만 눈을 제대로 맞춰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윤호였다. 선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조용하지만 묘하게 존재감 있던 아이. 뚜렷한 인상이 있는 얼굴이 아니었기에 쉽게 지나쳤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만은 정확하게 기억나 있었다. 학생부실 앞에서 얼떨결에 둘이 잠깐 마주친 일, 체육대회 때 같은 조가 되어 몇 마디 건넸던 대화, 그 작은 장면들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진짜 너네 반 맞지? 난 한참 고민했어. 근데 결혼했어도 넌 여전히 그때 그 느낌이야. 윤호는 눈을 떼지 않았다. 말투는 가볍고 웃음도 담백했지만 그 시선 안엔 무언가 복잡한 층위가 겹쳐져 있었다. 칭찬인지 관심인지 아니면 단지 옛 추억에서 비롯된 감정인지 분명하게 분리할 수는 없었지만 선영은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도 불쾌하지 않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렸다. 거부감은 없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에 숨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감정은 낯설면서도 오래 기다려온 것처럼 금방 몸 안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다. 둘은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고 오래되지 않은 시간 안에서 과거의 파편들을 꺼내놓았다. 윤호는 변하지 않은 말투로 선영이 기억하던 그 시절의 느낌을 고스란히 꺼내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그 만남이 선영에게는 생각보다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게 될 줄 그때는 미처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트렁크에 생수와 주방 세제를 넣고 뒷문을 닫을 때까지도 머릿속엔 윤호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왜 하필 그 사람이어야 했을까?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인연, 반가운 얼굴 하나 봤다고 넘겨야 했지만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무언가가 자꾸 꺼내지 말라고 말리는 와중에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뚜렷한 목적도 없고
구체적인 바람도 없는 감정이었지만 몸속 어딘가에서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선영은 느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였다. 그날 밤 준호는 평소처럼 제 시간에 퇴근했고 둘은 평소처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고등어구이와 두부조림, 김치를 꺼내고 밥을 푸는 동안에도 선영은 한 번도 윤호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마다 마트에서 마주쳤던 그 짧은 시선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윤호는 분명히 자신을 쳐다봤다. 그냥 반가운 시선이 아니었다. 그건 확인하는 시선에 가까웠고 선영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기에 더 복잡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을 때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등을 돌린 채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들었다. SNS를 켜고 검색창에 윤호라는 이름을 넣는 동안 손끝이 여러 번 멈칫했다. 하지 말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다. 그 사람의 풀네임이 떠오르고 프로필 사진을 짐작하며 하나씩 내려보는 과정이 어쩐지 탐색이라기보다 망설임에 가까웠다.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의 계정도 동시에 확인했고 그 중 한 명의 친구 목록에서 결국 윤호의 계정을 찾을 수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바닷가였다.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수평선이 희미하게 번져있는 석양빛이 은근히 분위기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얼굴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선이나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윤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고 스마트폰 화면을 천천히 내려보다 말고 다시 위로 올려 그의 이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윤호. 그 이름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 몰랐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전혀 연락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날 마트에서의 짧은 마주침 하나로 지금 이토록 깊이 각인될 수 있다는 게 선영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게시물 몇 개를 연달아 눌러보다가 이내 폰을 엎어놓았다.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선영은 눈을 감고 이마를 매트리스에 붙인 채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자문했다. 지금 이 마음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물음은 한참을 머물렀지만 끝내 어떤 대답도 얻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호와의 계정을 찾은 그날 이후 선영은 며칠을 머뭇거리며 그의 흔적을 들여다봤다. 좋아요도 누르지 않았고 댓글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멀리서 바라보듯 그의 사진과 짧은 문장들을 몇 번이고 훑어보았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내게 된 건 어떤 충동이라기보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는 자각에 가까웠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장이었고 윤호의 답도 담백했다. 며칠 동안 오가는 대화는 긴장도 없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묻어나지도 않았다. 낯섦과 익숙함 사이 어딘가에서 조심스레 균형을 잡는 대화였고 그 안에서 선영은 서서히 마음의 방향을 틀고 있었다. 만나자는 제안은 윤호가 먼저 했다. 선영은 망설였지만 그 망설임이 오래 가지 않았다. 카페에서 잠깐 보는 건데 뭐.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약속 장소를 확인한 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머리를 말리다 말고 다시 물을 묻혔고 향수는 늘 뿌리던 것보다 조금 더 진한 걸 골랐다. 의도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도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한 윤호는 생각보다 변해 있었다. 아니, 변한 것보다 더 단정해졌다는 인상이 맞았다. 고등학교 시절의 조용한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덧씌워진 시간이란 무게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윤호는 선영을 마주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처럼 그냥 반가운 줄만 알았는데 너는 진짜 오랜만인데도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라. 그런 말을 듣는 건 오랜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호에게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반가움이나
기억, 그런 감정의 층위를 오랜만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나니 선영은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짧지 않은 대화 끝, 자리를 일어서기 전 윤호의 손끝이 무심하게 선영의 손등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 의도된 건지 실수였는지 그 순간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자기 몸 어딘가가 반응했다는 걸 느꼈다.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을 따라 걷다 말고 선영은 멈춰섰다. 손끝을 들여다보며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였나.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버틴 탓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변명하는 말이 밤 공기 속에서 흩어졌다. 두 번째 만남은 의외로 빠르게 이루어졌다. 윤호의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 묘하게 부드러운 강요가 섞여 있었고 선영은 그걸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했다. 다음 주쯤 괜찮으면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그날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그 한 문장에 며칠을 머뭇거리다 결국 응, 괜찮을 것 같아라고 짧게 답을 보냈다. 보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이상하게도 안정을 찾는 감각이 먼저 찾아왔다. 불안과 기대가 서로 밀어내지도 끌어당기지도 못한 채 가만히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평소 같았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공간이었지만 윤호가 먼저 시간을 정했고 선영은 별다른 이견 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으며 그가 어떤 의도로 이 장소를 택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쯤은 자신에게서 기대하고 있던 불편해하지 않기라는 태도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조용히 그의 페이스에 휘말리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면서도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이상하지? 윤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렇게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 어제는 무섭다가도 오늘은 궁금해지고 내일은 또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모르고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선명해졌어. 너를 보는 느낌이. 그 말에 선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웃었다. 가벼운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여운이 섞여 있었다. 다시 설렐 수 있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그 문장을 들었을 땐 순간 숨이 어딘가에 걸린 것처럼 멈췄다. 다시 설렘. 너무 오래전에 두고 온 감정이라 기억조차 흐릿했던 단어. 설렘이란 말이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왔던 터라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선영에겐 낯설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이 윤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녀의 중심을 더 깊이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선영은 뚜렷하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거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건 그녀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은 혀끝까지 올라오고도 끝내 발음되지 못했다.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뱉은 말은 경계와 받아들임 사이 어딘가에 걸쳐있는 애매한 문장이었다. 윤호는 그런 선영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싫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날 이후 선영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무해해 보이는 말들이었다. 친구 만나러 나가. 회사 사람들 모임 있어서 늦을 거야. 요즘 운동 다시 시작했어. 그녀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너무도 평범하고 흔해서 그 안에 어떤 진심이 숨어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준호는 그런 말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았고 되려 잘 됐네. 요즘 좀 답답해 보였는데 나가는 거 좋아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선영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윤호의 얼굴이, 웃음이, 말투가 자꾸만 머릿속을 떠돌았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의 각도나 대화 중 눈길을 피하지 않던 그 시선, 작은 농담을 던지며 뒷목을 긁던 습관까지 세세하게 떠오르며 점점 더 선영의 시간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엔 그저 오랜만에 마주한 사람으로 기억했던 그가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슴을 쿡 찌르는 듯한 묘한 여운으로 남게 될 줄은 몰랐다.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어느새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오른쪽 베개 위엔 늘 그렇듯 준호가 있었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따뜻하고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눈을 감고 뒤를 돌아 눕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윤호의 손끝이, 그의 낮은 목소리가, 단정하게 정리된 셔츠 깃이 떠올랐다. 두 개의 얼굴이 겹치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면 더 뚜렷해지는 잔상처럼 윤호의 손길이 준호의 미소 위로 겹쳐졌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겹침조차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어디까지가 상상이고 어디서부터가 욕망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영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균열이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걸. 윤호의 말처럼 다시 설렐 수 있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그 문장은 들은 순간부터 선영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의 언어로 되풀이되고 있었다. 윤호의 손이 내 뺨에 닿는 순간 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머릿속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했고 눈을 감는 일에 그 어떤 저항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건 실수일까, 유혹일까, 선택일까 그 모든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침묵만이 길게 이어졌다. 그의 손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고 너무도 조심스러워서 그 안에 담긴 감정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기분이 들었다. 입술이 다가왔고 짧은 숨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으며 겁내거나 흔들리기보다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익숙한 감정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어떤 윤리도 도덕도 떠올리지 않았고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지조차 희미해질 만큼 감각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입술이 닿았고 그 짧은 접촉 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교환해버렸으며 그걸 누구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 후 윤호는 말없이 차 문을 열었고 나는 그를 따라 조용히 뒷좌석에 앉았다. 차창밖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라디오도 꺼진 상태였으며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나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돌아설 수도 있어. 문만 열면 다시 아무 일도 없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반복되었지만 정작 차가 익숙한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핸드백을 꽉 쥔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것 외에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 아니잖아. 입술이 마르도록 침묵을 유지하다 겨우 내뱉은 말이었다. 그 말 안에 담긴 질문과 확인, 기대와 체념 같은 감정들이 서로 엉켜 있었고 윤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운전대를 더 강하게 쥐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몸짓이 내게는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신호처럼 느껴졌고 차가 멈췄을 땐 이미 내 손이 먼저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숙련된 동작처럼 문을 열었고 발을 내딛었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모텔의 유리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말릴 사람도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시간이었기에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하얀 시트와 벽에 걸린 TV,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과 생수병까지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된 풍경 안에서 나는 오히려 흐트러져가는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윤호는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내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나 역시 그의 움직임을 재촉하지 않았다. 어색하지 않은 거리, 필요한 만큼의 침묵,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감정의 속도, 그것이 그 밤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굳이 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건 어쩌면 가장 위험한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몸이 먼저 말을 걸었고 손끝이 대화를 이끌었으며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들은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매끄럽게 이어졌다. 나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용했고 그는 조심스러워지지 않기 위해 과감했으며 그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도 책임도 잠시 내려놓은 채 서로의 감각에만 몰두했다. 너무 조용한 밤이었다.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마주 앉았던 거리보다 더 가까워진 공간 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허물어지는 소리를 마음속으로만 듣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달라졌다. 단 하루, 단 한 번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 이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윤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괜히 핸드폰을 재부팅하거나 무음 설정을 해제해보기도 했다. 의미 없는 그룹 채팅방을 열어보는 척하며 화면을 넘기고 SNS를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나는 윤호의 말 한마디, 짧은 메시지 한 줄, 혹은 이모티콘 하나에도 반응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구두를 벗고 가방을 식탁 옆에 내려두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다. 거울을 마주보는 순간 짧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이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그 얼굴 속에 새겨진 표정이 전과는 달랐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깊어졌고 더 조용해졌으며 마치 비밀을 가진 사람 특유의 침착함 같은 것이 생겨 있었다. 준호는 늘 하던 대로 집에 들어왔고 나는 늘 하던 대로 웃으며 그를 맞았다. 저녁 식탁에 앉아 그가 했던 업무 이야기를 듣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으며 말끝마다 짧은 웃음을 섞었다. 내 연기는 무너지지 않았다. 너무도 일상적인 저녁 풍경 안에서 나는 잘 살아남았다. 어제의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사람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평온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평온한 행동 속에서도 윤호의 손끝은 여전히 기억 속 어딘가에서 또렷하게 살아있었고 그것은 단지 감각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어떤 증표처럼 남아있었다. 그건 우연도 아니었고 충동도 아니었다. 내가 허락했고 그가 받아들였으며 우리는 함께 넘어갔다. 죄는 시작되었고 나는 그것을 아직 후회하지 않았다. 예정된 만남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늘 그러했듯 그날도 그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약속이라 부르기엔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기다림이라 하기엔 기대가 배어 있었으며 우연이라 치기엔 이미 서로 너무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며칠 전의 일 이후 선영은 자신이 한 번 넘은 선을 되돌아보려는 시도를 몇 번 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윤호의 목소리나 손끝 혹은 자신이 감추려 했던 표정 하나가 어김없이 떠오르며 결심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만남도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었다. 윤호가 먼저 와 있었고 모텔 바로 앞 작은 공터 같은 골목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생각보다 더 평온했고 그 평온함은 오히려 선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엔 익숙해질 만큼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어 버린 듯한 공기만이 그 자리를 감싸고 있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윤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모르겠어. 그냥 조용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불편해졌어. 아니, 그건 아니야. 오히려. 말이 끝나기 전 어딘가에서 들려온 낮고 둔탁한 소리. 차가 진입하는 골목의 작은 엔진음이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아주 천천히, 아니 이미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차린 듯한 반응이었다. 차가 다가오는 속도,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 정차할 때 창문을 약간 내리는 습관까지 그건 준호의 차였다. 그리고 그 차가 골목 초입에 멈춘 순간 모든 공기가 멈췄다.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1초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짧고 낯선 정적 속에서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윤호 또한 그 상황을 말로 덮으려 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지금의 현실을 지우지 못하리란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였다. 늘 입던 재킷, 잠깐 고민한 듯한 눈빛.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선영아.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고 그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준호는 거침없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다급하거나 폭력적인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정직하고 확신의 찬 걸음이었기에 더 무서웠다. 선영은 몸을 피할 수 없었고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손이 올라왔다. 생각보다 세지 않았지만 아프게 느껴지는 건 그 힘 때문이 아니었다. 윤호와 마주선 그녀의 뺨을 세차게 스친 소리는 이 골목을 꽉 채웠고 고개를 돌릴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와닿았다. 그 순간 선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리가 힘없이 풀렸고 조용히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입술이 겨우 떨려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만큼 목소리는 작았고 그 안에 담긴 말들은 너무도 모호해서 해명으로 들리지도 않았으며 되려 더 깊은 오해만을 부추기는 듯한 울림만을 남겼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엔 어떤 논리도 없었고 단지 부정하고 싶은 감정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건 이미 너무 늦은 말이었다. 윤호는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준호는 선영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그 눈빛엔 배신이라는 단어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어떤 비참함과 깊은 분노, 그리고 어쩌면 이해조차 섞여 있는 듯한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차라리 울음보다 더 큰 소리로 선영의 가슴을 짓눌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골목에서 단지 숨만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꺼내 말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들켜버린 순간 말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사실만이 세 사람 사이에 조용히 떠 있었다. 짐을 싸는 모습은 늘 무겁지만 그날의 준호는 유난히 조용했다. 서랍을 여는 소리도 옷장을 닫는 소리도 이상하리만치 질서정연했고 옷을 개는 손끝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다. 선영은 그 장면을 부엌 쪽에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채 단단하게 굳은 자세로 서 있기만 했다. 물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수없이 떠올랐지만 어떤 말도 입을 통과하지 못했고 시간은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쳐갔다. 어디 가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건 그가 정말 어딘가를 떠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까 두려워서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묻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장면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고 침묵은 오히려 모든 걸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결국 아무런 말 없이 짐을 다 싼 후 집을 나섰고 그 순간부터 선영은 남겨졌다는 감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처음에는 퇴근 시간에 문이 열리게 달았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 TV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조용히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다. 현관문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 번 시계를 확인했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다가 선영은 깨달았다. 잘못했어라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 한마디가 너무 쉽게 들릴까봐 두려웠고 지금 와서 그 말을 한다는 게 오히려 비겁해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조용히 아주 오래도록. 어두운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고 그 고요 속에서 선영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 스스로를 벌주는 것처럼 다리를 펴지도 않았고 등을 기대지도 않았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작아질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처음 알았다. 자책은 말없이 반복되었고 생각은 끝없이 같은 자리를 돌기만 했다. 윤호는 그 와중에도 메시지를 보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그렇게까지 나쁜 일 아니었어. 내 감정은 진짜였잖아. 나는 그걸 믿어. 선영은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꺼버렸다. 진심이라는 말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 말이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진심이면 괜찮다는 식의 말은 지금의 그녀에게는 하나도 닿지 않았고 되려 뭔가를 피하려는 말처럼 느껴져서 더 멀어지고 싶었다. 그를 원했던 시간도 있었고 손끝이 닿던 순간을 지우지 못하는 자신도 있었지만 그런 감정이 지금의 무너짐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었다. 진짜였기 때문에 더 무서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졌고 이상하게 숨을 쉬는 것도 점점 더 어렵게 느껴졌다. 언젠가부터 선영은 자꾸 숨을 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벌이라도 받듯 입술을 다물고 호흡을 끊고 가만히 있었다. 이러다 정말 숨이 멎는다면 아마 그조차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지금의 자신이 너무 낯설고 또 무너져 있었다. 살아있는 듯 살아있지 않은 느낌. 걸어도 걷는 것 같지 않고 누워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뭔가에 시달리는 감각. 그것이 지금 선영이 살아있는 방식이었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말보다 시선이 먼저 알려주었다. 정확히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회의실에서 함께 앉았을 때 누군가는 짧은 침묵 후에 고개를 숙였고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는 입꼬리를 올리려다 멈춘 채 시선을 피했다. 한 사람이 말을 줄이면 다른 사람은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 눈빛들은 조용하지만 단정했고 그 단정은 언젠가부터 선영의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출근 시간이 비슷한 팀장과 함께 타면 예전엔 이런저런 주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즘은 굳이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고 그 빈 공간은 불필요한 침묵으로만 채워졌다. 누구도 직접 묻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어떤 영화의 결말을 스포일러로 알고 있는 관객처럼 오직 태도만으로 인물의 죄를 증명하려는 듯한 공기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 조용한 압박은 더 깊어졌다. 준호는 집에 있었지만 없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움직임의 간격을 자연스럽게 벌려갔고 한 사람이 부엌에 있을 땐 다른 사람은 방 안에 있었고 물컵을 꺼내는 소리도 리모컨을 누르는 손끝마저도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다. 각방을 쓰게 된 건 명확한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단지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 각자의 불빛을 껐고 서로가 눕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선영은 자꾸 깨어 있었고 깨어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조심스레 들이쉬는 버릇이 생겼다. 가끔은 괜히 수납장을 뒤졌다. 정리할 이유도 없는 서랍 속을 꺼내고 다시 채워넣고 뭔가를 찾는 척하면서 허공을 헤맸다. 진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손을 움직이는 시간 동안은 생각이 조금 덜 따라붙었기에 그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해방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멈춰선 자리에서 문득 떠오르는 건 윤호였다. 그 사람의 말투, 웃음, 무심한 듯 다정했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떠오를 줄은 몰랐다. 그리운 감정이라기보단 그가 불러주었던 단 하나의 이름 여자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내로서의 얼굴, 직원으로서의 얼굴, 죄인으로서의 얼굴, 그리고 그 속에 한때 여자였던 내가 남아있기나 한 걸까? 윤호는 오늘따라 말이 없었다.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어 있었으며 종이컵을 손에 쥔 채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반복해서 두드리고 있었다. 선영은 마주 앉은 채 말없이 그 손끝을 바라보다가 잠깐 눈을 감았다. 대화라는 이름의 공기는 이미 다 빠져나간 듯했고 이젠 남은 잔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란 걸 서로 알고 있었다. 다 버리고 나랑 새로 시작하자. 윤호가 말을 꺼낸 순간 공기가 약간 흐트러졌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제안은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선언처럼 들렸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한때 그를 향해 쏠렸던 마음의 방향이 순간 다시 기울었고, 선영은 그것을 스스로 느낄 만큼 흔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이 반갑지 않았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이 왜 이토록 이기적으로 들리는 걸까? 윤호가 내민 손끝에 닿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물러나 있었고,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왔을 땐 거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 공간엔 아무도 없었다. 준호는 안방에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조금씩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선영은 식탁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물컵을 채우러 갔다. 손에 잡히는 냉기조차 예전만큼 일상적이지 않았고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잠시 뒤 준호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에도 둘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 집에선 내가 불청객이야. 그 말은 화를 내는 것도 원망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담백하게 던진 문장이었고, 그래서 더 깊이 박혔다. 불청객이라는 말 속엔 단 하나의 의미만 있었다. 당신은 여기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거실 중앙에 멈춰 섰고 입술을 떨며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그제야 처음으로 이 집에서 숨이 막힌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익숙하다고 믿었던 이 공간은 더 이상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벽도 공기도 조명도 전부 낯설게만 느껴졌다. 무릎이 살짝 떨렸고 머릿속은 멍했다. 감정이 많았던 게 아니라 감정이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일부가 아니었다. 눈을 감아도 잠이 들지 않았고 눈을 떠 있어도 깨어있는 것 같지 않았다. 베개는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꾸었고 시트 위에선 몸이 뒤척이다가 어느새 굳어버리곤 했다. 창밖엔 아직 불 꺼지지 않은 아파트 불빛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지만 그 자녀의 빛마저 선영에게는 숨을 곳 하나 주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조용함은 점점 더 큰 소리처럼 귀를 두드렸다. 눈을 감으면 윤호의 말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준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어디를 바라봐도 누구의 이름을 떠올려도 이젠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감각이 선명했다. 며칠째 답을 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 몇 개는 이미 읽지 않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무슨 일 있어? 로 시작해서 기다릴게로 넘어갔고 마지막엔 짧은 침묵의 말들이 남겨졌다. 그리고 오늘 저녁 유호의 메시지는 유난히 단단한 문장 하나로 끝을 향하고 있었다. 이건 이제 나 혼자 만든 관계 같아. 그만할게. 그 문장을 읽고도 선영은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다. 아쉬움보다 미안함이 더 컸고 그 미안함조차 곧 피로로 바뀌었다. 그를 좋아했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고 함께 있던 시간도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이 지금의 공허를 다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떠났고 그녀는 남겨졌고 이젠 둘 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다. 현관문 너머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늘 그렇듯 일정한 시간,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오는 그의 존재가 어쩌면 마지막 남은 일상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선영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어. 준호는 그 말을 하며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엔 기대도 없었고 실망도 없었으며 오직 오래 참아온 체념 같은 게 배어 있었다. 이젠 어떤 감정도 붙들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선영은 종이 앞에 앉아 도장을 들었다. 도장을 든 손이 묘하게 떨렸고 아무런 이유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괜히 지문이 묻지 않도록 천 조각을 찾아 손에 감쌌다. 그 작은 조심스러움이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지금 이 선택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가늠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도장을 내려놓았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종이 위로 시선을 내리지도 않은 채 선영은 그렇게 멈춰 있었다. 거실 불은 켜지지 않은 채였다. 밖은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지만 집 안의 어스름은 그보다도 더 무거운 기색을 품고 있었고 선영은 소파 한쪽 끝에 몸을 웅크린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불을 덮지도 않았고 쿠션을 끌어안지도 않았으며 그저 무릎을 접고 앉아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을 골랐다. 불을 켜면 방이 너무 환해질까봐 겁났고 소리를 켜면 어떤 기억이 튀어나올까 두려웠다. 그래서 불도 소리도 피한 채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감싸고 있었다.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선영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이 고요 속에서라도 느껴지는 자극이 없다면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무게라도 붙잡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일어나 옷방으로 들어갔을 땐 어딘가 허전한 기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옷장 한쪽이 비어 있었고 셔츠 몇 벌이 빠진 자리에 옷걸이만 덜렁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넥타이 칸도 몇 줄이 비어 있었고 그 아래 칸엔 접혀있던 티셔츠들이 가지런하긴 했지만 어딘지 정리 중인 느낌이 더 강하게 풍겼다.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덜고 떠났다는 인상이 강했고 그 차분함 속에서 더 큰 냉기가 피어올랐다. 선반 위엔 반지함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반지가 없었다. 작은 보석 하나 없을 뿐인데 상자는 마치 전부를 잃은 것처럼 허전했고 선영은 그것을 손에 들어보지도 못한 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다.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비남이 바닥을 울리는 듯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다. 윤호의 연락처를 찾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의 이름을 터치하고 메시지 창을 띄우는 동안 손끝이 살짝 떨렸다. 뭐라도 써야 할 것 같았고 보내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몇 번이고 문장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던 그 순간 그의 프로필 옆 작은 회색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차단됨. 그 세 글자가 감정보다 먼저 인식되었고 그제야 선영은 메시지를 다시 쓰지 않았다. 인사를 건네지도 못했고 이야기를 끝맺지도 못한 채로 모든 것이 그렇게 마감되고 있었던 것이다. 현관 쪽으로 나와보니 익숙한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외출한 흔적도 없이 그 자리에 있던 슬리퍼는 왠지 모르게 시간을 멈춘 물건처럼 느껴졌고 선영은 그 앞에 한동안 서 있기만 했다. 신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한 채 남은 건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풀리지 않은 오해도 아니었다. 그냥 시간의 끝에 남겨진 작은 물건들, 말하지 못한 문장들, 끝까지 꺼내지 못한 눈빛 같은 것들. 그 흔적만이 이 집 안 곳곳에 박혀 있었고 선영은 그 안에서 여전히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들이운 거실은 적막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이 공간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임을 간신히 증명하고 있었다. 선영은 식탁에 앉아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긴 숨을 들이켠 채 유리잔 너머로 흐려진 배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큼이나 흘렀는지 모를 그때 조용히 안방에서 나온 준호가 발걸음을 멈춘 뒤 그녀를 향해 시선을 주었다. 당신이 나간 다음에야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유난히 차분했으며 그래서 더 깊었다. 분노나 울분이 실리지 않은 그 문장 속엔 그동안의 모든 침묵이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고 선영은 그 한마디에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엔 어떤 감정도 붙잡지 않았고 붙잡을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서 말 대신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박스를 꺼냈고 옷가지 몇 개를 접어넣으며 손끝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박스 하나하나가 유난히 버거웠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물건보다 더 많은 감정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서랍을 열며 정리해 두었던 소품 몇 개를 꺼냈고 예전부터 간직하던 사진첩을 손에 들었을 땐 괜히 한 장 한 장 넘기지도 못한 채 그대로 뚜껑을 덮었다.
무언가를 골라 담는다기보다 더는 이 집에 남기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짐을 마저 싸고 난 후 선영은 거울 앞에 섰다. 오랫동안 바라보던 거울, 매일 아침 이 앞에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누군가의 아내로 또 한 사람의 여자로 살아가던 시간을 마주하던 그 거울이었다. 그 안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표정은 예전의 것과는 달라져 있었다. 무너졌고 견뎠고 이제는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거울을 바라보던 선영은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혼잣말을 뱉었다. 사람은 참 바보처럼 잃기 전까진 몰라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뉘앙스를 담고 있었지만 이 집을 나서는 마지막 문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가방을 들었고 문을 열었고 신발을 신은 채 현관 앞에 섰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선영도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 순간은 눈물도 없었고 언성도 없었으며 단지 끝이라는 감정만이 이 공간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서는 동안 뒤돌아보지 않았다. 무엇을 본다 한들 남을 것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뒤돌아보는 그 한 번의 시선조차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대처럼 남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낮고 조용한 천장의 불빛 아래 선영은 낯선 공간 안에 서 있었다. 도착한 지 2시간이 넘었지만 박스 하나 열지 않은 채 손끝만 허공을 헤매며 방 안을 서성이다가 결국 바닥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 번쯤은 이 공간을 상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았지만 막상 혼자라는 현실이 이렇게까지 가벼운 침묵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가구라 부를 만한 것도 몇 개 없었고 한쪽 벽엔 작은 옷걸이와 반쯤 열려있는 커튼이 달린 창문이 있었으며 모서리가 둥글게 다른 싱크대와 낡은 전자레인지가 겨우 이 방의 쓰임새를 말해주고 있었다. 짐을 풀지 않은 건 어쩌면 이곳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고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종일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섰다가를 반복했지만 어느 자세도 편하지 않았고 바닥은 지나치게 차가웠으며 이불 위에 몸을 얹어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 자꾸만 팔을 감싸게 되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차가운 손길이 스쳤고 눈을 떠 있으면 윤호의 낮은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으며 어느 쪽을 향해도 마음은 똑같이 텅 빈 중심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불을 켠 채 거울 앞에 앉았을 땐 마치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것 같았다. 얼굴은 그대로였고 눈도 코도 입도 변한 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표정은 예전과 달랐고 미묘하게 늘어진 피부 아래로 굳어진 표정이 하루를 모두 설명하는 듯했다. 입술이 조금 열렸고 말이 채 나오지 못한 채 머물렀다가 결국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울림으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이 얼굴로 대체 뭘 원했던 걸까? 그 말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은 것이면서도 사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문장이었고 선영은 그 질문을 끝내 회피한 채 등을 돌려버렸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를 따지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고 남은 건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감정을 담을 수 없는 공간뿐이었다.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은 닫히지 않은 채로 저녁을 넘겼고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마저 선영의 존재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그 문을 닫는 순간 이 작은 방이 진짜 자신의 것이 되어버릴까 두려웠고 이 바람조차 막아버리면 어디로도 나가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렇게 그녀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누웠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은 꺼진 채였다. 배터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연락을 줄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전원을 끄는 행위 자체가 마음의 통로 하나를 일부러 막는 듯한 묘한 안도감을 주고 있었다. 손끝에 쥐고 있으면 자꾸 뭔가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연락이 오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 몫의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 같아 선영은 차라리 화면조차 켜지지 않게 해두는 쪽을 택했다. 불편하지 않았다. 아니, 불편함을 느끼기에도 감정의 회로는 이미 마모된 지 오래였고 지금은 단지 온전한 고요만이 방 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일정한 박자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따뜻하지도 춥지도 않은 공기가 방 안 깊숙이까지 번져와 선영은 오히려 그 무감한 기온 속에서 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시계를 보면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고 배가 고픈 것도 모르면서 괜히 냉장고를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 다시 닫고는 이불 위에 다시 앉았다. 그때 거울 앞에 선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외출할 일도 없는데 선영은 화장대를 열었고 립스틱 뚜껑을 조용히 따며 거울 앞에 앉았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얼굴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덜었고 퍼프로 얼굴을 두드리는 손이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했다. 눈썹을 그리다 말고 마스카라를 들고 뚜껑을 열던 찰나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보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고 눈가에 맺히는 그 짧은 떨림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직감한 듯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다. 울음은 천천히 시작되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어깨를 말아주듯 움켜쥔 그녀는 마침내 그동안 참아온 감정의 조각들을 그대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거울은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만히 그 눈물의 궤적을 따라가듯 비춰주고 있었기에 선영은 점점 더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었다. 울음은 짧았지만 깊었고 마치 한 사람의 삶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멈추는 순간까지도 가슴 속 어딘가는 계속 울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순간 외투를 걸치고 나섰고 거리를 걷는 발걸음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멈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흐릿했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걷다가 멈추고 다시 걸음을 옮기며 선영은 문득 익숙한 모퉁이에서 발을 멈췄다. 그 골목 어귀에는 오래전 준호와 함께 지나던 술집 간판이 있었고 퇴근길 무심하게 걸어가며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어딘가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고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선영은 그곳에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줄 것 같은 착각 속에 머물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몇 걸음 지나지 않아 벽 하나의 등을 기대고는 천천히 몸을 굽혔다.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감은 채 아주 작게 혼잣말을 꺼냈다. 누구 하나 날 진짜로 원했던 적 있었을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지는 속도로 사라졌고 대답은 오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 어디서도 골목의 바람은 가벼웠지만 차가웠고 그 차가움 속에서 선영은 잠시 스스로의 체온을 감지했다. 어딘가 무게를 잃은 사람처럼 감정을 붙들어둘 공간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웅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눈에 담지 않았고 거리도 시간도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이제 선영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여자도 누구의 책임도 아닌 그저 홀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남겨져 있었다. 창밖은 환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운 기운에 눌려 있었다. 햇빛은 커튼 사이로 조심스레 흘러들어왔고 바닥 위엔 그 틈을 따라 가늘게 금이 그어졌으나 그 빛이 선영을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다. 자명종은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척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이 아침은 시작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때 그토록 바쁘고 분주했던 하루의 첫 시간은 이제 어떤 알림도 없이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고 그 흐름 속에서 선영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다.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식탁 앞에 앉았고 컵에 물을 따라 들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입을 대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지도 않았고 커피포트를 켜지도 않았으며 입가엔 미동조차 없었다. 손끝에 닿는 물컵의 차가운 감촉만이 지금 이 순간이 실제임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물성이었고 그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손바닥에 스며들며 무감각하게 식어갔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은 멀지도 가까워지지도 못한 채 떠 있었다. 차들이 느리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어깨를 움츠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그 모든 풍경은 마치 스크린 너머에서 재생되는 장면처럼 생경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이곳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감각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고, 세상은 이제 선영을 바라보지 않으며 그녀 역시 더는 그 안에 발을 담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시선을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문득 기억이 흘러들었다. 처음 윤호를 마주했던 마트의 통로, 그의 말투, 눈빛, 그가 던졌던 무심한 듯 강렬했던 말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며 자신도 모르게 허락해버렸던 어떤 충동들. 그날 이후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천천히 흘러갔고, 설렘과 흔들림, 선택과 외면, 무너짐과 외로움이 겹겹이 폭에져 스쳐갔다. 그 모든 장면은 이제 선명하게 떠오르지도 않았고,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억의 조각으로만 남아 있었으며, 어느 한 장면에 머무를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감정의 잔상만이 이 조용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준호의 손길도, 그 마지막 순간 그의 표정도 이젠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감춰진 듯 흐릿해져 있었고, 그것이 미안함인지 혹은 자연스러운 정리인지는 더 이상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윤호가 남긴 짧은 마지막 메시지조차 더는 선영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반응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떠내려왔는지를 알려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선영은 아주 천천히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간 뒤에 남겨진 공허함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공허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었고 단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며, 어떻게든 다시 채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저 비어있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시간이었다. 입을 열었다. 소리 내릴 없는 방 안에서 오직 스스로에게 닿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천천히 꺼내는 듯한 목소리였다. 늦바람이라 불리는 이 욕망은 결국 아무 데도 닿지 못했어요. 그 말은 누군가를 탓하는 문장이 아니었고, 무언가를 후회하는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것을 인정하고 남은 것을 마주하는 한 사람의 고백처럼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물은 미지근해졌으며 창밖의 햇빛은 어느덧 벽을 따라 길게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선영은 다시 고개를 들지 않았다.